안녕하세요. 삼성선물회사 경제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만연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주의 증시 랠리는 채권이나 금 가격 같은 안전자산들 조정과 동반돼서 나타났었는데요. 우선 연준의 개입 이후에 0.6에서 0.7%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0.9%까지 고점을 높였었고요. 또 1750달러 선을 상회했었던 금 가격은 지난주에 168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는 유의미한 경제 개선 기대가 주도하는 뚜렷한 위험 선호입니다. 또 최근 위험 선호의 배경에는 가파르고 광범위한 약달러 움직임이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던 시작점은 독일과 프랑스가 EU 차원에서 조달한 자금을 개별 국가들에게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자라는 합의를 성사시켰던 지난 5월 18일경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로화는 약 4.4% 상승했고요. 또 여타 신흥통화들도 해당 시점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미중 간 충돌 우려 때문에 회복세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었던 원화와 같은 아시아 통화들은 지난 5월 말에 미중 양국이 경제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이 회복 랠리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달러화는 대부분 통화에 뚜렷한 약세를 시현하면서 위험 선호 랠리에 힘을 더했었습니다. 또 주 후반에 랠리를 추가로 강화시켰던 소식은 깜짝 호조를 보였던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였는데요. 시장에서는 5월 취업자 수가 750만 건 추가로 감소하고 또 실업률은 4월에 14.7%에서 19%로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지만 실제 결과는 이 취업자 수 251만 명 증가, 실업률은 13.3%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통계국은 동시에 지난 3월경부터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실제 실업률은 지금 현재 발표된 실업률보다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해고된 실업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취업자, 다른 말로 결근 중인 노동자로 분류가 되면서 실제보다 실업률은 낮게 책정됐고 취업자 수는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 이 노동통계국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통계국은 오류의 원인을 빨리 좀 조사해서 조처를 취할 것이고 특히 5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설문의 응답률이 평소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향후에 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좀 높음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 고용 현황을 잘 반영해주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었는데요. 신규 청구 건수는 3월 말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9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평상시에 비해서 9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신규 실업자를 보고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좀 줄어드는 듯 했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전주 대비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으로의 재진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을 가능성을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5월 들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재개로 이 실업 문제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연속 수당 청구 건수의 추세와 향후 오류가 수정될 고용보고서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대선까지 5개월가량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가파른 고용지표 회복 결과는 좀 대선 전략에 여유를 주는 소식이었을 텐데요.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재기의 날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한동안 묻어뒀던 관세 카드를 다시 입에 올리기도 했고요. 또 미중 간 1단계 합의에 대해서도 3개월 전과는 조금 다르게 본다라면서 긴장을 높이는 듯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을 다시 압박하는 움직임을 강화해서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과열을 경계하는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변수들에 노출된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대부분 사안들이 예측이 매우 어려운 변수들인 만큼 시장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정책 기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 영역의 리스크들이 누적이 되어가고 있으면 여전히 부담인데요.
우선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고점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경기 회복 경로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 전망 경로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정책 실수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되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다시 변동성이 노출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유로화 강세가 주도하는 달러화 약세 환경이 위험 선호에 상당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로화 반전의 물꼬를 텄던 첫 번째 소식은 독일과 프랑스가 EU 공동채권 발행 그리고 코로나 피해국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은 외부에서 위기가 촉발이 되더라도 항상 내부의 문제들이 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아왔었습니다. 재정을 각자 관리하는 19개국이 하나의 중앙은행을 공유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되면 그 피해를 다 함께 짊어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진 유럽 국가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의 지출 계획을 관리 대상으로 계속 삼아왔었고요. 그 중심에는 항상 독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독일이 취약국들의 재정 비용을 함께 분담하겠다라는 결정을 전향적으로 내린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은 예상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과는 달라진 행보를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로화는 EU 집행위가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를 기반으로 7,500억 유로의 EU 공동채권 발행 그리고 국가 규모에 따라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에 추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지난주에 ECB의 부양책 강화 이후에 또 고점을 높였었습니다. 지난주 ECB는 회의에서 우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의 규모를 기존 7,500억 유로에 6천억 유로를 추가로 더한 동시에 이 PEPP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고요. 또 이 만기 도래분에 대한 재투자를 2022년 말까지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이런 ECB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유럽 내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기대될수록 동반해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대규모 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정책 조합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구조라면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은 정부의 재정 지출과 맞물려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럽 내 재정 역할 확대는 그 자체로 ECB의 정책 여력 그리고 효과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재정 대응책이 없이 ECB의 정책만 확대가 됐었더라면 긍정적인 기대는 지금보다는 제한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ECB 자산 매입의 핵심은 유연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ECB는 국채 매입을 할 때 ECB에 대한 자본금 출자 비율, 캐피털 키라고 하는데요. 이 출자 비율에 따라서 좀 시행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의 형평성 문제라거나 재정의 화폐화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었지만 사실은 유로존 경제 전반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국채 매입 정책은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명목 성장률이 낮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내는데요. 지금까지 ECB가 가장 많은 자산을 매입해왔던 독일은 국채 금리가 가장 낮으면서도 명목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ECB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경기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채권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런 ECB의 국채 매입 비율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럽의 회복 기대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최근 유로화 랠리의 배경에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정 통합 노력 그리고 ECB의 국채 매입 유연성 등이 유럽의 구조적인 한계를 깨면서 정책 조합 기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독일과 여타국 간의 금리 격차 축소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EU 집행위가 현재 제안한 이 대응 패키지가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에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유럽의 의지에 더 큰 점수가 부여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럽에 대한 기대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의 지속성, 강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도래할 핵심 의제 중에 하나는 이 각국의 거대해진 정부 부채의 출구 전략을 국가들이 어떻게 좀 세울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유럽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가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향후의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는 아직은 보수적인 태도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유럽은 이탈리아가 코로나를 수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정을 쓸 여유를 주겠지만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이 성장 정책에까지 재정을 쓸 여유는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의 변화가 일회성으로 남을지 아니면 구조적인 체계의 변화를 수반해 갈지 여부를 염두에 두고 유럽 그리고 유로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예정된 한 주인데요. 이번의 회의는 이제 점차적으로 완료되어 갈 연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할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점도표 발표와 함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발표 여부가 주목이 되고요. 또 연준의 다음번 정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중단기 금리 타겟팅의 대상에 대한 힌트가 주목이 되는데 그 금리 타겟팅의 대상이 장기물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로 향후 정책 목표 변경 스케줄에 대한 힌트도 좀 주목 사항입니다. 또 향후에 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들어서기 이전에 연준이 경기나 물가의 과열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파월 의장의 견해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